안녕하세요. 김성원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요, 이 재활 운동의 기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이 고객들을 지도하다 보면 뭐 100% 건강한 사람은 사실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허리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뭐 무릎이 아프다든지 뭐 관절염이 있다든지 뭐 다양한 여러 프로블럼, 이 문제들을 갖고 있는 고객들이 뭐 다이어트나 건강관리, 뭐 바디 쉐이핑 뭐 등등의 나름의 목적들을 가지고 운동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들은 그런 분들에게 운동을 지도하게 되는데요. 뭐 필요에 따라서 재활 운동을 목적으로 하게 될 수도 있지만, 이 재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그런 분들을 지도하면 그 목적 자체가 재활이 아니라 뭐 건강 관리여도 충분히 더 질 높은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재활 운동이라고 하는 게 굳이 이 메디컬, 음, 의학적으로 써 활용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재활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커다란 범주 안에서 생각을 해도 무방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강의에서 이 재활 운동의 기본 메커니즘들, 뭐 의학적인 이런 지식들을 조금 곁들인 내용들을 좀 숙지를 하시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트레이닝 실력도 매우 높은 단계로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한번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저는 이 김맥박이라고 하는 이 온라인상의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김성원이라고 하고요. 세종대학교 체육학과 박사를 받았습니다. 우선은 저는 이 프리미엄 피트니스 펄스짐의 대표를 역임하고 있으며, 펄스랩의 연구소장, 그리고 포커레이스웨트, 스포츠 사이언스 전문위원, 그리고 경기대학교, 동원대학교 등의 겸임 교수를 역임하면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현장에서 센터를 운영하면서 고객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활동들을 하기 전에는 서울시청이나 국민체육재능공단, 아니면 서울 아산병원 등에서 운동 처방사로서 고객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재활 운동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리헵, 리빌리테이션, 트레이닝, 재활 운동이라고 하는데, 제가 몸을 담고 있는 펄스짐에서는 메디컬 트레이닝이라고 이름을 명명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재활 운동의 가장 근간은 무엇인가? 근간은 바로 safety first. 뭘까요? 안전. 이 고객이, 이 환자가, 우리 클라이언트가 이러한 운동을 해도 되는지, 안전한지. 운동을 했는데 더 아프면 안 되잖아요.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safety first. 안전이 제일 먼저야 된다. 안전이 뒷받침된 상황에서는 all directional training is alright. 모든 트레이닝이 다 괜찮습니다. 어떤 트레이닝을 하더라도요,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베네핏들이 있잖아요. 이득들이. 운동을 하면 건강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무조건 좋아질 거예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고, 발달되는 부위나 혹은 체력적인 요소들이 다양하게 다를 뿐이지 뭔가 좋아지긴 할 겁니다. 근데 재활운동에서는 특히나 이 안전을 매개체로 해서 이 안전만 하다면 어떤 트레이닝이든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허리가 아픈 사람인데 허리 강화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걷기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팔 운동이나 다리 운동을 할 수도 있어요. 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물론 허리 강화 운동을 하는 게 더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뭘까요? 안전하게 그 사람이 수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정한 동작을 했을 때 오히려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만 좀 파악을 하고 운동을 지도한다면
충분히 누구나 재활 운동을 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페인 프리, 통증입니다. 운동을 할 때 뭐 근육통 이런 거 말고 그 특정 부위에 뭔가의 병리적인 이유로 인해서 움직임에 의한 통증이 나온다 하면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통증에서 자유로워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accelerate or late,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좀 느리게 고객들의 체력 수준에 맞춰서,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서, 고객들의 상황에 맞춰서 뭐 이렇게 좀 빠르게 할 수도 있고 좀 느리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주기화 운동 프로그램처럼 운동 프로그램의 설정을 뭐 예를 들자면 뭐 10주짜리로 만들어야 되고, 뭐 어떤 고객은 더 짧게 한 7, 8주, 어떤 고객은 좀 느긋하게 12주, 13주 이렇게 조절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운동선수라면 뭐 시즌 중이라면 좀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뭐 어차피 시즌 아웃이고 좀 기간이 좀 남았다 하면 좀 더 느리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때로는 스페시픽 트레이닝, 좀 특별한 운동이 필요로 하기도 해요. 질환에, 고객의 상태에, 뭐 체력에, 뭐 상황에 맞춰서 조금 특별한 운동이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재활 운동의 구성 요소들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세이프티 퍼스트. 요거란 거죠. 가장 중요합니다. 안전만 하다면 어떠한 운동을 해도 no problem,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안전하다는 것,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럼 어떠한 재활 운동이 어떠한 때에 안전한지, 그런 것들을 먼저 파악하고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우선 재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리덕셔니즘 트레이닝, 환원주의라고 하는 건데요. 요 앞에 보이는 이 오리 기계는요, 뭘 넣든지 간에 기계에서 덩을 만들어냅니다. 분비물, 배설을 한다라는 거죠. 뭘 넣든지 간에 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채소를 넣어도 똥이 나오고, 고기를 넣어도 똥이 나오고, 물을 넣어도 똥이 나옵니다. 뭐가 됐든 똥이 나와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허리가 아파. 허리가 아픈데 디스크여서 아플 수도 있고, 협착증이어서 아플 수도 있고, 뭐 척추 분리증이어서 아플 수도 있고, 뭐 척추 전방 전이증이어서 아플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 이 허리 통증과 관련된 여러 질환들, 병리적인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모든 그런 다양한 질환들의 가장 필요한 운동은 뭐예요? 코어 트레이닝이라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플랭크. 그러면 허리가 아픈 사람은 디스크든 협착증이든 뭐 어떤 다양한 질환이든 플랭크는 무조건 하는 게 좋네. 이게 바로 재활 운동의 묘미 중 하나거든요. 약간 환원주의적 트레이닝이 들어가요. 트레이닝의 다양성 관점에서 보면 사실 환원주의적 트레이닝은 조금 지양해야 되거든요. 별로 좀 권장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어차피 이유가 뭐든 간에 이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사전에 검사에 뭐 체력적인 뭐 개개인의 뭐 이런 요소들이 다 빠지고 결과론적으로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만 정해지니까 사실 조금 좋은 상황, 좋은 현상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트레이닝의 다양성 관점에서 보면, 특히나 퍼스널 트레이닝 관점에서 보자면 이 개개인적인 사람들에게 올바른 운동 처방을 위해선 뭐 이런 환원주의적 트레이닝, 리덕셔니즘 트레이닝은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재활 운동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어 제가 허리는 코어 강화라고 얘기를 했죠. 그 코어 강화의 대표적인 운동으로 그냥 플랭크를 적어놓은 건데, 뭐 무릎이 아픈 사람이야, 무릎이 안 좋아,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 엉덩이라든지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 이거는 어느 누구도 다 오케이를 할 거예요. 대부분의 무릎과 관련된 질환들이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 컨트롤 및 강화를 통해서 해결이 될 겁니다. 도움을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의 리덕셔니즘 트레이닝이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부위가 아프다. 그러면 그 특정 부위와 관련된 대표적으로 꼭 행해야 되는 운동들, 그런 것들은 무조건 기억을 해주시면 그게 바로 재활운동의 첫 번째 1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활운동을 할 때 안전하게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어떤 운동을 하지 않으면 혹은 이 플랭크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지 안전하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은 그 사람의 질환 혹은 병리적인 원인, 그 사람의 뭔가 통증이 있으니까 재활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와 관련된 이 소스들을 조금 파악을 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트레이너는 일종의 셰프하고 같다고 생각을 해요. 요리사라는 거죠. 요리사. 음식을 만드는 사람을 요리사라고 하고요. 요리사보다 저는 조금 더 아래 단계, 조금 범주를 조금 더 조그맣게 놓고 봤을 때 조리사라는 개념을 조금 더 하나 넣고 싶어요. 조리사는 음식을 조리만 할 뿐인데, 요리사는 음식을 조리하면서도 또 그 음식을 연구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그 다양성을 좀 더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좀 발명해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바로 요리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주어진 뭐 공식 같은 거죠. 디스크, 협착증, 뭐 전방전이증, 뭐 이렇게 허리가 아픈 사람들은 플랭크와 같은 코어 운동을 해라. 그러면 단순히 그것만을 꼭 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여러 다양한 요소들을 파악을 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다양하게 시킬 줄 알아야 하는 게 바로 트레이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리사가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요리사에게 라면을 끓이라고 시키면 이 라면에 써져 있는 기본 레시피가 있죠. 그 레시피대로 그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요리사 나름대로의 본인들의 이 노하우를 살려서 조금 더 맛있게 라면을 끓일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그 요리사의 역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운동으로 바꾸면 그게 바로 트레이너의 역량인 거죠. 그러한 역량을 키우고 그러한 실력을 갖추기 위해선 그럼 뭘 해야 되냐? 각 운동들이, 그리고 우리 인체의 움직임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어떠한 이펙트,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예요. 트레이너가 사람의 몸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이유, 보다 좋은 트레이닝을 위해서. 제 강의에서는 재활운동과 관련된 몇 가지 특성들을 중점적으로 배워보게 될 거고요. 그런 내용들을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레시피, 주어진 공식들을 따르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그러한 공식들을 만들어내기까지도 할 것인가, 업그레이드 시켜서 다양화를 시킬 것인가, 개개인의 목적에 맞춰서. 그게 바로 좋은 트레이너와 나쁜 트레이너의 갈림길이겠죠. 발전 없는 나쁜 트레이너는 다른 선구자들, 다른 좀 실력 있는 트레이너들이 만들어낸 운동 동작들을 그대로 보고 베껴서 할 뿐이에요. 아주 약간만 수정하겠죠. 심지어 수정 안 하는 경우도 좀 많이 봤어요. 근데 좀 실력 있고 트레이닝에서 고민을 할 줄 아는 트레이너라면 여러 가지 다양한 운동들을 본인이 창조해내기도 하고 조금 고객들의 현재 상황에 맞춰서 모디파이, 수정해가지고 적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게 바로 재활운동에서도 매우 크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이 재활운동이 사실은 리헵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특정 공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허리 디스크는 이런 운동들을 해야 된다. 아예 공식이 있어요. 이걸 우리 프로토콜이라고 하거든요. 특히나 수술 후 환자 뭐 이런 사람들은 이런 공식이 아예 논문들에서 많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공식화되어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뭐 예를 들자면 10년 전에 특정 이 프로토콜이 지금의 프로토콜하고 전혀 같지가 않아요. 계속 업그레이드 하거든요. 그걸 누가 하냐? 공식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전문가들이 하는 거죠. 우리들의 영역이기도 해요. 실제로 저는 제가 연구소 활동도 하고 대학에서 강의도 하잖아요. 제가 논문 쓰고 이런 연구 활동 하는 것 중에는 이런 프로토콜 연구도 좀 있어요. 물론 현장에서 일반 피트니스 고객들을 대상으로는 좀 한계가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러한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자, 한번 영상을 보고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의 영상은 before고 오른쪽의 영상은 after입니다. 자, 보면 왼쪽에 있는 분은 걸음걸이가 조금 어기적 걷고 오른쪽은 잘 걷고 있죠. 자, 다시 처음부터 볼까요? 이것만 볼게요. 왼쪽만.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 자,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이제 어느 쪽 다리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분은 왼쪽의 고관절에 외상을 입어가지고 이렇게 다 이제 살짝 탈구도 되면서 이 골편이 다 깨져가지고 다 부러져서 작살이 났죠. 흔히 말하는. 자, 이분은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해가지고 이 뼈를 다 이제 고정을 시키고 이제 플레이트라고 해요. 이걸 박았습니다. 오리프라고 하는 수술을 받으셨어요. 오픈 리덕션, 오픈 리덕션, 그 다음에 픽스드 이런 수술인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술을 할 때 어떻게 했겠냐? 이 근육을 다 찍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 뼈를 다 조각조각 모아가지고 여기다 다 이쁘게 다시 모아서 박았겠죠. 그러면 이 부위에 있던 근육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부위에 있던 근육들이 다 제 기능을 이제 발휘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움직임 학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보통 왼쪽 다리라 그랬잖아요. 우측 전골능의 과다한 하강과 좌측 입각기 하지 쪽으로의 체간 기울임은 좌측 중둔근 약화에 의한 특징적인 자세다. 왼쪽에 중둔근이 안 좋으면 몸이 이렇게 기운다고 하는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몸이 이렇게 기울어요. 이 트렌델렌버그 사인하고 오히려 반대로 보상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게 뉴만의 키네지올로지에 나오는 내용 중 하나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정면이니까 반대쪽이겠죠. 왼쪽 다리가 이쪽에 수술을 하면서 이쪽에 둔부 근육들이 다 제 기능을 잃어버렸으니까 여기 근육이 약해져요. 그러면 몸이 왼쪽 중둔근이 약해지니까 몸이 이쪽으로 기우게 될 텐데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오히려 상체가 이쪽으로 기웁니다. 이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중둔근 자체의 컨트롤을 보는 근력도 보고 움직임도 보는 여러 가지 검사를 했겠지만 이분은 그럼 기본적으로 뭘 해야 돼요? 왼쪽 엉덩이 수술한 자국에 관련되어 있는 근육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줘야 되겠구나. 그럼 어떤 운동? 우리가 알고 있는 엉덩이 운동들 이런 것들 막 시키는 거죠. 클램쉘부터 브릿지, 원레그 브릿지는 당장은 못할지언정 아니면 그냥 엉덩이 힘주기, 아니면 힙 익스텐션, 아니면 힙 어브덕션, 그 다음에 클램쉘 시리즈로 해가지고 왼쪽 엉덩이를 단련을 시키는 트레이닝 할 겁니다. 이분은 왼쪽 엉덩이를 골반을 다쳐서 거기를 기능이 잃어버렸으니까 거기를 회복시키는 운동을 하는구나. 이런 운동 하면 되는구나. 몇 가지를 그냥 가져왔을 뿐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Safety first. 안전하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고객의 위험한 운동은 뭘까요?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자, 여기가 깨졌어요. 후면부입니다. 그러면 대퇴 골두가 골반의 뒤쪽 라인으로 나오게끔 하는 움직임 동작을 만들면 안 좋을 수 있겠죠. 움직임 형상학으로 보면. 그쵸? 그걸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어떤 움직임일까요? 이런 거. 지금 이 동작을 하면 대퇴골을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대각선으로 당기면 엉덩이 근육은 시원하게끔 풀리긴 할 거예요. 이 스트레칭 매우 중요합니다. 해야 될 텐데 이 골반 뒤쪽에 다쳤던 분이고 그 부위를 수술하신 분이니까 이 동작은 별로 안 좋겠죠. 이런 동작도 안 좋을 거예요. 지금 특히나 이상근 스트레칭 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스트레칭 방법이기도 해요. 단 대퇴 골두가 후면으로 스트레스가 가해질 겁니다. 이 동작을 하면. 그러면 근육학적으로는 그 부위가 기능을 잃었으니까 스트레칭도 하고 스트렝스닝 근력 운동도 하고 뭐 해줘야 되겠는데 이런 동작들을 하면 오히려 무리가 가고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어디를 어떻게 수술했거나 아니면 어디가 어떻게 아프니까 그 부위에 움직임 기능적으로 무리가 되지 않게끔 하면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뭐 간단한 뭐 이런 기본 중둔근 힙 트레이닝들을 중둔근을 포함해서 대둔근까지 뭐 해주고요. 뭐 이런 보행 패턴들 옆으로 사이드 워킹 반대로 그다음에 크리어카 워킹 대각선 방향으로 지그재그 하면서 별것도 아니죠. 그쵸? 그리고 뭐 이런 거 이거 충분히 우리가 피트니스에서도 일반 고객들 대상으로도 많이 사용하던 운동들이에요. 근데 이분은 아직 단계가 아주 초급일 뿐이죠. 그렇죠. 이런 트레이닝들을 하면 금세 회복이 됩니다. 어때요? 걸음걸이에서 이제 위화감이 전혀 없죠? 매우 잘 걸어다니죠. 아직 근력의 회복과 회복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운동들을 어떻게 시켰냐면 제가 이제 알려드릴 몇 가지 이론, 몇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운동을 지도했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객이 해당되는 하면 안 되는 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첫 번째로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걸 파악을 할 줄 안다면 그 다음은 이제 쉽게 갈 수 있어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활 운동의 목적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재활 운동이라 하는 것은 뭐냐? 경미한 손상은 우리의 자연 치유력으로 조금만 쉬면 낫습니다. 하지만 모든 손상이 낫지는 않아요. 이 손상은 통증을 비롯해서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심폐지구력, 신경근육 조절력의 저하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통증은 비교적 쉽게 없어질지언정 약해진 체력은 쉽게 회복되지 않아서 재활운동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활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자, 손상 후 기본 통증 치료만 하게 되면 근육 약해에 의한 관절 스트레스의 증가로 만성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발목을 한번 삐면 신경근육 조절력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발목을 자주 삐게 됩니다.
내 발목을 컨트롤하는 능력들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발목을 삔 사람들은 발목 근력 강화도 필요하지만 발목을 컨트롤해 줄 수 있는 균형 운동도 꼭 해줘야 돼요. 협응력 그런 것들이 이제 프로프리오셉션 고유 수용 감각이라고 하는데 그런 트레이닝들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러한 이제 프로세스들을 본 강의를 통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재활운동의 원칙엔 뭐가 있느냐? 손상으로부터 회복적 구조물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아까 제가 골반에 골절상을 입은 고객이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드렸는데 어느 부위가 골절이 되냐에 따라서 어떤 동작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손상의 정도, 치유의 단계 등 손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수립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에는 치유 과정, 병태 생리, 운동 생리, 생체 역학, 기능 회복, 운동 심리학 등 다양한 트레이닝과 관련된 이론 지식들이 필요로 합니다. 특히나 그와 더불어서 스포츠학적, 약물, 물리, 주사, 수술 치료 등에 대한 이해도 조금 있으면 재활운동을 조금 더 쉽게 지도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재활운동은 어떻게 되냐?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정확하게 고객을 진단해 파악하는 단계. 우리 고객은 어떤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 고객은 어디가 아프구나. 어디가 안 좋구나.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체력 상태, 체질, 영양 상태 등을 조금 더 깊게 파악합니다. 우리 고객이 체력이 진짜 어린아이 수준이야. 아니면 일반 성인 수준이야. 등등 이런 것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했으니까 그 고객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내가 계획을 세워보는 거죠. 그 다음 그 계획을 토대로 실제 운동을 지도하게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제가 뭐라 그랬죠? 맨 처음에 안전한 운동이 가장 궁극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튼튼하게 일상생활 또는 스포츠로 복귀하는 게 바로 재활운동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안전, safety first.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요것만 기억하면 된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재활운동을 살펴보면 이 능동적 혹은 수동적으로 근육을 수축, 이완시켜 인대나 힘줄이나 윤활주머니, 관절낭 등을 포함한 관절의 가동성, 유연성 향상을 통해 기능적인 혹은 구조적인 장애가 있는 몸의 일부분 내지 정체를 정상화시키는 것. 그걸 우리는 운동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운동이 특이적으로 필요로 할 수도 있고요. 그 고객의 주어진 상태에 따라서 어떤 특정 운동들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우선 유연성, 근지구력, 신경근육 조절, 심폐기능, 신경계, 근골격 계통의 기능 이런 것들을 다 향상시켜야 되고 평형감각과 회복력, 자세까지도 개선시켜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올바르지 못한 자세는 그 고객의 잠재적인 통증을, 잠재적인 질환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재활운동을 조금 더 깊게 공부하다 보면 이 자세와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물론 피트니스 자체에서도 고객들에게 예방 운동 목적으로 자세에 관련된 그리고 통증 개선, 예방 운동 아니면 그냥 단순히 미적 아름다움, 바디 쉐이핑 등등의 이런 목적으로 자세와 관련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재활운동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세 이상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도 재활운동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재활운동의 목표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가능한 짧은 시간 안에 가장 큰 기능 회복이 있다. 근데 스포츠 운동선수가 아니라면 굳이 가장 짧은 시간은 조금
살짝 접어줘도 되기도 해요. 하지만 기능 회복은 크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운동을 했을 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똑같이 10시간 공부했는데 성적이 누구는 10점 오르고 누구는 30점 오르면 뭐가 더 좋은 거야? 30점 오른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장 큰 기능 회복을 해야 되고, 재활은 상해 부위의 치료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열성적인 간호와 조기 재활은 상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기도 한다. 상해의 심각성, 조직의 치료 단계, 외과적 수술과 예방책에 따른 치료 형태, 재활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는 상해나 외과적 절차에 대한 제한 요소들을 조금 파악을 해둬야 돼요. 그래서 사지의 근력, 통증, 가동 범위, 이대마 붓기, 다른 조건들, 스포츠의 요구, 재활 기간에 따른 심리학적인 측면까지도 고려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우리 재활 운동을 하는 트레이너의 역량,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표 설정은 어떻게 되냐? 운동 처방의 목표 설정은요, 통증이 있거나 이상이 있는 부위는 필수적으로 컨트롤을 좀 해드려야 되겠죠. 하지만 이에 국한시키지 말고 대칭적인 처방, 전신적인 처방을 반드시 목표에 넣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깨가 아픈데 그러면은 상체나 상체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어깨가 아프니까. 그럼 몸통이나 다리 이런 데 운동 안 시키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신 스트레치, 전신 근력, 온몸 유산소 이런 것들도 꼭 넣어줘야 됩니다. 너무 깊게 포커스를 하나에만 찝어서 보지 말고 인체를 조금 메커니즘을 크게 보라는 거죠. 심지어 그런 것들이 효과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깨가 아픈 사람인데 온몸 유산소 운동, 걷기가 온몸의 유산소 운동이죠. 대표적인 걷기, 달리기 이런 게. 이게 어깨 통증의 개선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논문들이 있어요. 연구 결과들이 찾아보면. 그래서 국소적인 치료과 함께 몸의 체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 처방의 목표를 세워야 된다. 라는 거죠. 자, 단기 목표로는 부종 조절, 그 다음에 관절 가동 범위 회복, 근력, 근지구력, 힘의 회복, 신경근 조절의 재확립, 균형 감각의 향상, 심폐지구력 유지, 손상 부위의 기능적 회복들이 단기 목표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장기 목표로는요, 손상 부위의 재발을 막아주는 것, 물론 일상생활 복귀 후에 또는 가능한 빨리 안전하게 운동선수라면 운동 경기에 복귀시키고 손상 부위의 재발을 막아주는 것. 뭐예요? 장기 목표는 중요한 점이 재발이라고 하는 거죠. 재발을 막아야 된다는 것. 단기 목표는 회복. 단기 목표는 회복. 장기 목표는 재발 방지. 우선 회복, 그다음 재발 방지까지 목표를 성립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5단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염증 및 통증 조절이 1단계고, 그다음 유연성 및 관절가동 범위가 2단계고, 근력 근지구력 증진이 3단계, 민첩성, 고유감각, 기능적 운동 증진이 4단계. 그 다음에 운동선수라면 스포츠 활동 복귀 훈련, 일반인이라면 일상생활 복귀 운동, 이런 것들이 크게 1, 2, 3, 4, 5단계의 재활운동 목표 설정에 포함이 될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운동 반응에 적응해 나가는 이 어댑테이션, 생리적 적응의 기간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운동이라고 하는 일종의 스트레스에 인체가 변화하는 적응이 바로 운동 생리학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목적이거든요. 이거는 재활운동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단 정상인보다 충분히 잡아서 시행을 해야 될 거고, 간헐적으로 조금 시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초기에는. 그리고 탈진 단계, 너무 많이 시켜서 탈진 단계에 이르게 되면 오히려 안 좋게 되니까 간헐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정신적, 육체적인 생체 리듬의 하강 곡선을 방지하기 위해 생리적인 적응 모델을 고려한 운동 적응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는 것.
상태의 급격한 호전보다는 정확한 동작과 부하를 통한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개선 효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인 피트니스라면 조금 이런 것들이 조금 뭐 그렇게 크게 관여를 하는 뭐 항목들은 아닌데, 이 재활 운동이라고 하는 포커스라면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해줘야 된다는 거죠. 중재적 운동 프로그램은 뭐냐면, 중재적 운동 프로그램은 최초에 작성된 운동 프로그램을 중간에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객의 상태가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런 상태에 호전되는 정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중재적 운동 프로그램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적절한 재운동 재활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는 거죠. 뭐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운동을 실행하도록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 및 실행이 필요하고요. 체력과 체격에 맞는 운동 강도의 설정, 그리고 정확한 평가에 의한 운동 검사 및 운동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물론 당연히 이 부작용 감소, 손상, 합병증을 예방하면서 지속적인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프로그램을 계속 중간중간 바꾼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기획했던 프로그램의 내용이 물론 좋겠지만 그걸 중간에 고객의 상태에 따라서 이거를 조금 수정을 해나가면 더 좋을 거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재활운동의 프로그램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요소라는 거죠. 물론 이거는 건강을 위한 피트니스 트레이닝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하고 하실 텐데, 재활운동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근골격 계통의 평가가 또 필요해요. 왜냐면 현재 그 상태를 체크하고 알아가기 위해서. 아까 제가 그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고객, 골반이 부러진 고객이었죠. 그러면 그 골반에 부러진 부위에 관련된 근육과 관절의 기능을 조금 봐야 되겠죠. 근데 아까는 저는 그냥 환부 쪽의 검사만 그냥 사진 한 장으로 보여드렸어요. 트렌들렌버그 사이엔에 의한 중둔근 약화로 체간이 기울어지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보통은 정상 쪽 먼저 평가를 합니다. 저도 당연히 정상 쪽 먼저 평가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다친 쪽을 검사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상 쪽이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잡히고 그 다음에 반대쪽이 아픈 쪽이 얼마큼 더 못하는지를 봐야 하니까. 그리고 검사 강도가 조금 센 거라면 약한 강도부터 점진적으로 높여가야지 검사하면서 부상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겠죠. 2차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동일 성별 및 연령군의 평균치와 함께 정상 쪽 검사치를 보통 참고합니다. 왜냐면 정상 쪽과 환부 쪽 검사를 기준으로 하기도 하는데 동일 성별이나 연령대의 평균치를 같이 참고를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재활 운동을 할 때 체력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정상 부위와 비정상 부위의 체력 상태를 비교하고 환부를 기준으로 한 근골격 계통의 기능을 측정하며 전체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한 심폐계통 및 평형 기능의 측정을 하고 환부와 온몸의 상태가 관계되는 유연성, 민첩성 등의 측정도 하고 건강 체력 및 운동 체력의 특성들을 또 평가를 합니다. 뭐 그와 관련돼서 뭐 이러한 스포츠 의학적인 뭐 여러 도구들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들은 체력적인 요소들을 평가를 하겠죠. 이 체력에는 뭐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부터 뭐 움직임 패턴, 뭐 코디네이션, 뭐 협응력 뭐 등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재활 운동의 적용을 보면 질병을 악화시키지 않고 건강을 해치지 않으며 안정성이 확보된 운동이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운동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정확한 재평가와 새로운 운동 처방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운동요법의 실행 결과 긍정적인 치료 효과가 있어야 한다. 재미있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이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재활 운동을 할 때 꼭 지켜야 될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악화시키지 않고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 안정성이 safety first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죠. 안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재적으로 운동 프로그램을 중간중간 바꿔야 돼요. 새로운 운동 처방 프로그램을 중간중간 수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효과가 좀 있어야겠죠.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건 재미있게 즐기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뭐 재활운동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어떤 모든 트레이닝에 있어서도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특히나 재활운동을 생각하면 조금 다이나믹하고 액티비티한 운동과는 조금 거리가 좀 있어요. 약간 조금 정적이고 약간 강도가 조금 낮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에 조금 질이 재미가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고객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할 줄 아는 트레이너가 돼야 돼요. 재미있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보통 환경이나 비용도 재활운동을 중단하게 되는 이유기도 하는데요. 고객들의 적성이나 선호도를 고려하지 못해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모든 운동도 당연하겠죠. 재미가 없는 걸 왜 억지로 하겠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로 합니다. 자, 그래서 펑셔널 무브먼트, 기능적인 움직임에 펑셔널 퍼포먼스, 운동 수행력이 조금 되면 스킬까지도 나아가야 되는데 움직임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요것보다는 요게 필수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재활운동의 적용 단계에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고객의 움직임들. 자, 재활운동의 원리 계속해서 보면요, 적용 다음에 볼 건 이러한 메디컬적인 내용들을 꼭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프라이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정도는 모르셨다면 지금 얼른 알면 돼요. 자, 프라이스는 뭐냐? 프로텍션, 레스트, 아이스, 컴프레션, 엘리베이션. 네, 앞글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보호해주고, 휴식해주고, 냉찜질하고, 압박하고, 거상시킨다는 거죠. 거상을 왜 하냐? 심장보다 높게 해줘야지 거기에 혈류가 많이 안 쏠려서 붓기가 덜해지거든요. 다 붓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들이에요, 사실. 손상 부위의 출혈, 관절액의 생성 과다, 염증성 부산물의 축적, 삼철액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인해서 어디를 예를 들어서 발목을 접질리잖아요. 그럼 발목이 엄청 땡땡 붓잖아요. 이게 많이 부으면 많이 불수록 회복하는데 오래 걸려요. 즉 재활할 때 나쁘다는 거지. 그래서 재활할 때는 이 프라이스가 가장 첫 번째로 들어가게 됩니다. 프로텍션은 적절한 지지대나 보조기, 패드 등 고정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거고요. 레스트는 휴식이죠. 휴식을 하는 거고, 아이스는 뭐냐? 때로는 아이스가 오히려 안 좋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단순히 붓기를 감소시키려는 목적으로만 보면 아이스는 필요로 합니다. 통증 감소, 국소적인 혈관 수축, 출혈과 삼출을 조절, 손상 직후 즉각 사용한다는 거죠. 즉 다친 직후에는 아이스를 딱 대면 통증도 좀 줄어들고 붓기도 좀 덜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회복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근데 냉찜질의 종류에 따라서 너무 오래 하거나 적용 시간, 신체 부위, 피하 조직의 지방 두께에 따라서 이것들을 조절을 좀 해줄 줄 알아야 돼요. 보통은 한 2-3일 내만 아이스를 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조금 바꿔서 염증 단계가 지나가면 온찜질로 바꿉니다. 열찜질로. 그런 것도 우리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는 거죠.
컴프레션과 엘리베이션은 뭐냐면요, 이 압박입니다. 압박. 손상받은 부위의 주위에 압력을 주어 기계적으로 부종이 일어날 공간의 양을 감소시키는 거죠. 압박을 그냥 다 쌓아버렸어, 다친 부위를. 그러면 이게 더 부으려고 해봐야 잘 안 붙는다라는 거죠. 이것도 너무 압박을 세게 하면 오히려 혈액이 안 통하니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엘리베이션은 중력에 의해서 우혈되는 현상, 피가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다는 거죠. 즉, 아픈 부위로 발목을 다치면 발목이 심장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더 많이 쏠릴 거예요. 근데 발을 심장보다 올리면 그만큼 발이 피가 쏠리는 게 덜하겠죠. 오늘 간단하게 생각해서 우리 물거나 웃으면 어때요? 머리에 피 쏠리는 느낌 나요, 안 나요? 나죠? 물거나 웃으면 얼굴 빨개지죠. 그걸 우리 다리들은 항상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리는 얼굴만큼 그렇게 빨개지고 그러지 않는 이유가 제2의 심장인 종아리, 비복근과 가자미근 등이 이 정맥 펌프 역할을 조금 밑에서 더 해주거든요. 펌프 역할을. 그래서 물거나무 섰을 때 머리가 느끼는 그 느낌보다는 덜 가져가게 되는데, 어쨌든 심장보다 밑에 있으니까 중력에 의해 우려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엘리베이션, 거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요것도 좀 기억을 해줘야 돼요. 이모빌라이제이션, 고정입니다. 고정. 뭐냐면 보통 우리가 다치면 깁스라고 하는 걸 해요. 캐스트, 스플린트, 뭐 깁스, 뭐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상에 의한 고정 및 보호도 이게 너무 오래되면 회복을 오히려 지연시킬 수 있어요. 뭐 1주 차에는 근력이 20%, 6주 차에는 구축, 뭐 8주 차에는 관절 연골 기능 저하, 인대 강도 저하 뭐 등등. 너무 오래 고정을 해서 너무 오래 사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어디 부러져가지고 깁스 해본 적 있으세요? 깁스 한 4주 이상 하잖아요. 풀고 나면 어때요? 근육들이 싹 빠지죠. 근력이 우선 엄청 많이 빠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더 오래되면 근육뿐만이 아니라 인대, 건, 관절, 낭, 관절 주머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더 크게 발생을 합니다. 그 원리가 우리는 데이비스 로우라 그래요. 뭐냐면 적절한 자극이 있어야지 연부 조직들은 성장을 하거든요. 근육뿐만이 아니라 인대나 건도요, 적절하게 이 자극이 있어야지 성장을 하므로 적절한 자극을 좀 줘야 돼요. 고정을 해놨을 때도.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염증 조절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관절염을 비롯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통증을 일으키는 이유는 바로 염증이거든요. 염증. 뭐냐면 예를 들어서 허리 디스크예요.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그 흘러나온 디스크가 척수관을 자극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통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즉 염증이 없으면 통증도 별로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염증 반응은 이 통증, 발적, 발열, 부종, 기능 손실을 나타나게 하지만 치유 과정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조직 재생 및 생장에 염증 반응이 없으면 이게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픔 속에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아픔 속에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와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염증이 있어야지만 우리 몸에 성장을 해요. 그래서 모든 통증의 문제에 염증기를 바탕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염증기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길어도 2주 정도,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기도 해요. 뭐 다양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렵겠죠. 그래서 염증 단계, 그다음 섬유화 세포 단계,
그 다음에 성숙 단계. 우리가 예를 들자면 팔꿈치가 넘어져서 까져. 그러면 처음에 딱쟁이가 지죠. 그럼 어때요? 딱쟁이 지면서 아프죠. 피가 나오고 막 아픈데 딱쟁이가 지기 시작해. 그럼 딱쟁이가 이제 슬슬 없어지면서 여기에 새살이 조금 연분홍빛으로 막 이렇게 돋아날 거예요. 그게 바로 요 단계예요. 처음에 피나고 딱쟁이지는 아픈 단계. 그 다음에 그게 없어지고 연분홍빛에 새살이 돋아나는 단계. 그 다음에 그게 좀 지나면 이제 그 돋아난 새살이 옆에 있는 오래된 살처럼 조금 성숙되어지는 관계, 숙성되는 관계, 단계.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바로 재활 운동의 단계예요. 그 단계에서 우리가 어떤 운동을 좀 강도 높게 해야 되고 조금 운동을 약하게 하면서 조절을 해야 되는지, 이제 슬슬 좀 세게 해야 되는지, 이제 조금 더 세게 해야 되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힐링 프로세스, 치유 단계에 맞춰서. 그래서 이런 치유 과정을 이해하는 게 가장 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급성 염증기, 증식 치유기, 재구성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섬유세포 단계, 그 다음에 성숙 단계, 요거거든요. 이건 뭐 제가 0에서 72시간이라고 말했지만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뭐 일주일에서 열흘까지도. 증식 치유 단계도 뭐 3일이라고 했지만 더 늦어질 수도 있고, 뭐 6주가 아니라 8주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러한 단계는요, 아까 그래프에서도 봤다시피 이게 딱 끊어지지 않아요. 딱 구분이 되어 있지 않죠. 이게 중첩이 된다는 거예요.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막 더 짧아질 수도 있고 막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치유 과정의 단계를 확실하게 정의를, 지금 너는 염증 단계야, 너는 이 증식 치유 단계야. 근데 그게 중첩되는 단계도 충분히 당연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물론 이 치유 과정의 주기를 근거로 재활 운동을 실시하고 이 외상에 대한 조직의 생리적인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순서와 시간의 틀을 따르고 증상과 징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치유 과정과 관련된 이 시간의 구조에 대한 인지를 근거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단계들에 대한 내용들을 꼭 기억하고 숙지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가장 또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재활운동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재활운동 프로그램 어떻게 해야 돼요? 염증 조절, 관절 가동 범위, 근력 및 근지구력, 신경 근육간 협응, 고유수용 감각, 심폐지구력, 스포츠 복귀로 갑니다.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재활운동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요 단계로 가면 됩니다. 자, 먼저 ROM. 염증 단계는 뭐 어차피 그냥 휴식하는 단계고, 뭐 프라이스 하는 단계예요. 아까 얘기했던 프라이스. 그게 된다면 뭘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 사람의 다친 부위에 재활운동을 하면 그 부위에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먼저 체크해보고 그 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우리는 ROM이라 그래요. Range of Motion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관절 가동 범위가 완전치 않은 상태의 근력 강화 운동은 기초가 없는 공부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ROM을 어느 정도, 뭐 100점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근데 ROM이 막 50점인데 운동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그래도 한 60점, 70점, 80점만큼 좀 올려놓고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연성 및 가동성을 확보하는 운동이 필요하고, 패시브 ROM, 액티브 ROM 순으로 회복을 합니다. 이 패시브와 액티브 ROM은 뭐냐면요, 패시브 ROM은 수동적인 움직임이고요, 액티브 ROM은 능동적인 움직임이에요. 내가 직접 움직일 수 있는 능력과 누군가 내 팔을 잡고 내 다리를 잡고 뭐 내가 아픈 부위를 잡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능력, 그 차이라는 거죠. 뭐가 더 어렵겠어요? 당연히 내가 혼자 움직이는 게 더 어렵겠죠. 누가 도와주는 것보다. 그렇죠? 조직의 치유, 촉진, 단열된 조직의 회복, 관절낭의 유착 방지, 협응성 및 종목 특유의 기술 유지 등이 이 관절 가동 범위 안에 포함이 될 것이고요.
수술 직후에도 필요로 하는데 보통 CPM을 이용해서 하기도 합니다. 이 CPM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Continuous 요거예요. Continuous Passive Motion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무릎이 다쳤어. 무릎에 수술을 해요. 그러면 수술 끝나고 나서 이제 무릎에 재활 운동을 하겠죠. 그러면 무릎에 재활 운동할 때 제가 이덕셔니즘, 이 환원주의적 트레이닝으로 보자면 무슨 운동을 해야 된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허벅지 운동, 엉덩이 운동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근력 운동을 하기 전에 뭐부터 먼저 해야 되냐? 무릎을 먼저 제대로 구부렸다 폈다 할 수 있게끔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병원에서는 이 재활 운동을 할 때 이러한 기기를 사용하기도 해요. 수술 직후에 다리를 이렇게 기기에다가 고정을 시켜놓고 이 기기가 앞뒤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접었다 펴졌다 하겠죠, 무릎이. 그렇게 패시브 ROM 운동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액티브로 하고 조금 더 범위를 늘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력 운동 넘어가고, 나중에는 근력이 좀 되면 이제 균형 감각도 하고 뭐 좀 더 다양한 운동들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했다 그러면 그 다음 뭐를 하냐면 근력 및 근지구력의 힘의 회복을 합니다. 근력, 지구력, 파워 등은요, 신체가 손상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어찌됐건 힘이 있어야지 내 몸을 컨트롤하고 조절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은 등척성, 등장성, 등속성, 플라이오메트릭 운동 등이 요 내용에 포함이 될 텐데요. 우리가 보통 하는 것들은 등척성, 등장성들이 주로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단계 올라가면 플라이오메트리까지 할 겁니다. 등척성은 저거예요. 정적 상태에서의 운동입니다. 그냥 힘 가만히 주고 있는 거. 플랭크도 요에 포함이 돼요. 플랭크도 정적 자세에서의 근력 운동이죠. 대표적인 근육 위축 방지, 삼출액 제거, 부종 감소, 약간의 근력 향상. 등척성 운동이 1단계입니다. 근력, 근지구력 회복할 때 이것부터 먼저 합니다. 등척성 운동. 그래서 그냥 뭐 예를 들어 허리가 아파. 근데 플랭크도 잘 못할 정도로 매우 아파. 그러면 뭐부터 하냐? 누워가지고 그냥 배에 힘주기. 아니면 누운 상태에서 허리에 살짝 손 집어넣고 그 손 누르기. 이런 것들이 다 등척성 운동이거든요. 이런 것부터 먼저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뭘 하냐? 등장성 운동을 합니다. 관절 가동 범위 안에서의 움직임을 통한 근력 운동. 신장성 수축, 브레이크 거는 힘, 난 단축성 수축, 근육이 짧아지면서 힘을 내는 거, 이런 것도 모두 하고요. 통증 없이 전 관절 가동 범위에서의 근수축을 목표로 하게 된다는 거죠. 보통 손상 전에 90%의 근력 회복을 목표로 잡습니다. 자, 염증 조절하고 어떻게? 프라이스로. 그 다음에 휴식하고, 그 다음에 관절 가동 범위 회복하고, 그 다음에 근력 근지구력 회복합니다. 이게 재활 운동의 기본 메커니즘이에요. 그 다음 뭘 할까요? 협응력이죠. 신경 근육감 조절 운동. 운동 감각이에요. 이 고유수용 감각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관절의 위치와 움직임을 느끼는 감각입니다. 인대, 근육, 관절, 힘줄 등이 다치면요, 이 고유 감각이 다쳐요, 같이. 그래서 내 몸을 내가 잘 컨트롤을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균형 및 고유 감각 운동을 꼭 해줘야 돼요. 어떻게? 뭐 CKC 운동,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외발서기 같은 거. 균형을 다루면서 하는 것들. 기본적으로 몇 가지들 있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것들 있죠. 균형을 요구하는 대부분의 모든 운동이 다 이런 신경 근육간 조절 운동입니다.
염증 조절하고 관절 가동 범위 회복하고 힘 회복했으면 균형까지 감각까지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운동선수다. 그러면 스포츠 복귀. 일반인이다. 그러면 뭐 단계를 좀 스포츠 복귀라기보다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몇 가지 특이적 동작들을 해준다라는 거죠. 뭐 새로운 동작, 스킬의 훈련 시 통증의 양상도 체크를 하고 점진적 기능 향상을 위한 훈련을 통해 특정 스킬의 뭐 수행 평가. 예를 들자면 뭐 달리기라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이죠. 자신감까지 회복을 시키는 거죠. 뭐 지그재그 러닝, 팔자 러닝, 셔틀 러닝, 드리블 러닝, 뭐 터닝 러닝, 피보팅, 방향 전환과 같은 스포츠 상황의 동작들. 뭐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동작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해본다는 거죠. 이것까지 하면 재활운동은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일상생활 복귀 또는 스포츠로 복귀를 하는 거니까요. 자, 만약에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특히나 운동선수라면요, 전신 체력의 기능 유지도 매우 중요해요.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지금 발을 다쳤어요. 발목을 다쳤습니다. 발목을 다쳤는데 심폐지구력을 안 다쳤잖아. 폐랑 심장은. 그러면 이게 깁스를 하고서도 이렇게 심장을, 폐를 단련시킬 수 있는 운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벅지 안 다쳤잖아. 허벅지 운동 할 수 있다는 거죠. 팔은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신 체력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히 영향이 있거든요. 자, 뭐 재활운동에 대한 케이스를 뭐 그냥 한 가지를 보자면 뭐 이런 거예요. 축구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MRI상 인대 손상으로 수술을 권유받았는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지 등의 의견을 구하고자 내원했는데 그냥 수술 안 하고 재활운동을 하기로 했어요. 어떤 재활운동을 했냐?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 발목과 관련된 운동을 당연히 했겠죠. 이거 깁스 풀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관절 가동, 근력 근지구력, 신경 근육간 조절 운동 등을 실시한 겁니다. 발목과 관련된 이런 기초를 좀 알고서 그와 관련된 이제 발목의 특이적 운동들을 이제 적용시켜서 하면은 이렇게 부었던 다리도 점점 좋아지면서 수술 없이도 회복을 할 수 있다라는 케이스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활운동 처방을 할 때 몇 가지 원리들을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일반적인 트레이닝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과부하의 원리, 점진성의 원리, 반복성의 원리. 우리 근육을 키울 때도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근데 재활운동에서도 당연히 들어가요. 왜? 근력과 근지구력, 파워의 회복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일정 부하를 좀 줘야 되고요. 조금 점진적으로 좀 해줘야 되고요. 반복해서 해줘야 된다니 합니다. 그리고 휴식성의 원리와 개별성의 원리까지도 같이 들어가요. 운동 강도를 감소시키고 운동으로 인한 2차적인 역효과를 줄이거나 해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것. 뭐 근육을 키울 때도 휴식의 원리를 들어가죠. 왜냐면 근육의 회복을 하는 시간을 줘야 되니까. 똑같습니다. 재활운동에서도. 뭐 재활운동은 다른 운동이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모두 개인의 특성과 상태에 맞는 개별적 운동을 해야 된다. 이것도 똑같이 들어가요. 원리 똑같습니다. 요것들은 뭐가 다르냐? 형평성과 기능성의 원리가 조금 더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요거 아까 말했던 과부하, 점진성, 반복성, 휴식성, 개별성은 일반 건강관리, 근력을 키우기 위한
헬스, 피트니스에서의 원리와 똑같은데 재활 운동에서는 그것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형평성과 기능성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고객이 재활 운동을 줄이거나 중지하고 자신의 일상생활 업무, 스포츠 현장 등 복귀할 수 있는 치료 기간이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까지도 예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가늠자가 됩니다. 예를 들면 그거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다쳤어. 근데 병가를 냈는데 이 병가를 많이 못 받았어. 2주 뒤에는 다시 회사를 나가야 돼. 운동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 2주 동안 나는 얼른 재활 운동을 마무리를 어느 정도 지어야 되는 거죠. 일상생활을 복귀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뭐 물론 회사 복귀하고 나서도 가게야 가겠지만 재활 운동을 하게 하겠지만 그 병가를 내 가지고 딱 오롯이 재활 운동에 쏟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나진 않겠죠.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능성의 원리는 뭐냐면 효과적인 재활 운동이 되려면 신경 근육관 조절 능력을 회복시키는데 필요하다는 이런 기능적 운동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운동선수라면 당연하고 일반인이라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로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이 기능적인 능력이 회복을 못하면요 다시 다칠 게 뻔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기능성의 원리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죠. 발목을 내가 삐었어요. 삐끗했어요. 관절가동 범위 회복하고 근력 딱 발목을 튼튼하게 만들었어. 근데 신경 근육간 이 균형 감각과 이 감각 능력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기능적인 능력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발목을 아무리 근력을 회복했다 하더라도 발목을 또 접질리는 상황일 때 또 접질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는 멍청하거든. 이 기능이 완벽하게 회복하지 않아서 발목이 삐끗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딱 잡아줘야 되는데 발목이 하든 말든 다시 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발목을 접질리면 자주 접질린다. 이거를 저는 바꿔 말하겠습니다. 우리 이 재활 운동의 기초를 어느 정도 배우신 분이라면 발목을 한 번 접질렸을 때 재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주 접질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전문가하고 함께 관절 가동 범위, 근력, 신경 근육 조절 능력을 함께 키워서 이 기능적인 능력까지 회복을 시킨다면 오히려 전보다 더 발목이 튼튼해지고 잘 접질리지 않게 됩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때요? 재활운동 그렇게 어렵고 너무 재미없는 것만은 아니지 않을까요? 지금은 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시켜주는 운동. 지금은 등척성 근력 운동. 그쵸? CKC 상태에서의 균형 감각과 하지의 근력 운동을 같이 실시하는 거죠. CC 스쿼트를 통해서 TRX를 이용한 이런 것들이 다 일반적인 피트니스 건강 운동이기도 하겠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피트니스 현장에서 재활 운동을 이렇게 원리만 안다면 적용하고 여러분들이 고객을 트레이닝 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뭐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Safety first. 안전하게만 한다면 모든 운동을 다 시켜도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안전하게만 한다면 모든 운동을 다 시켜도 되는데 그 단계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립해서 지도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죠. 뭐 염증 조절, 관절 가동 범위 회복, 근력 근지구력 파워, 그다음에 고유수용 감각, 기능적 원리 회복 이런 단계별로 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대표적으로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허리가 아픈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고객한테 굳이 권장하지 않는 운동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특정한 동작들을 하면 안 좋거든요. 허리를 구부리는 동작들 과하게. 물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닌데 대부분의 허리 디스크가 터진 고객들은 허리를 과하게 구부릴 때 오히려 통증을 더 많이 유발합니다. 그러면 그런 고객들에게 운동을 허리를 구부리는 동작을 굳이 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 허리 디스크니까 코어 강화를 해줘야 되겠구나 하고 윗몸 일으키기를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이프티 퍼스트에 위배되는 운동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허리를 과하게 구부리지 않으면서도 코어를 강화시키는 다양한 운동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만 기억하신다면 그런 것들을 고민할 줄 안다면 충분히 재활운동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도 적용해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물론 그러한 특이적인 이 질환과 움직임과 우리 인체에 대해서 오늘은 되게 기초적인 내용으로 왜 재활운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기본적인 프로그램 세션을 어떻게 어떤 원리로 잡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배운 거고요. 나중에 또 다른 강의들을 들어보시면 실질적으로 뭐 발목 재활운동, 뭐 허리 디스크 재활운동, 뭐 등등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재활운동의 기초와 관련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